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주제는 소방원론 연소 이론입니다. 네, 불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적이죠.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가스레인지 불꽃부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대형 화재까지 그 불이라는 현상의 정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이 배우는 핵심 원리들을 통해서 불을 만드는 레시피는 무엇이고 반대로 불을 끄는 레시피는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결국 연소의 원리를 안다는 건 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방학 교재와 강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소의 정의부터 물질의 상태에 따라 불이 붙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네. 그 핵심 원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소화의 기본 원리까지 한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딱딱한 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며 급격하게 진행되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한 번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좀 더 쉽게 풀어주시죠. 물론이죠. 그 문장 안에 사실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쉽게 말해서 탈 수 있는 물질, 즉 가연물이 산소라는 파트너를 만나서요. 네. 열과 빛이라는 결과물을 뿜어내는데 이 모든 과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뭐랄까 일종의 화학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파티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이 네 가지 조건, 그러니까 가연물, 산소, 열과 빛, 그리고 빠른 속도,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연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나옵니다. 네, 자료에 보니까 쇠모세일 공기 중에 오래 둬서 붉게 녹쓰는 것도 산화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연소의 일종인가요? 쇠가 천천히 불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소가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죠. 두 가지나요? 바로 열과 빛, 그리고 속도입니다. 쇠가 녹쓰는 과정은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방출하거든요. 아, 아주 천천히. 네,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열도 없고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없죠. 아하. 그러니까 쇠가 녹쓰는 건 수십 년에 걸쳐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내놓는 마라톤이라면 연소는 1초 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100m 전력 질주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총 에너지량은 비슷할지 몰라도 순간적인 파워, 그 격렬함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모든 연소는 산화 반응에 포함이 되지만 모든 산화 반응이 연소는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연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격렬함, 즉 눈에 보이는 열과 빛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전력 질주가 시작되면, 즉 불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산소가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 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네, 먼저 완전 연소는 이름 그대로 산소가 아주 충분할 때 일어나는 이상적인 연소입니다. 이상적인 연소? 우리가 쓰는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 파란 불꽃? 네, 색깔은 푸른색, 청색을 띠고 타고 남는 결과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산화탄소 CO2와 물 H2O뿐입니다. 반면에 불완전 연소는 그럼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캠핑 가서 장작불 피울 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거나 실내 화재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는 상황이 바로 이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불꽃은 붉은색, 적색을 띠고 훨씬 더 위험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위험한 물질이요? 바로 시커먼 그을음, 이건 탄소 알갱이고요. 그리고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CO입니다. 일산화탄소?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불의 타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입니다. 일산화탄소가 그 정도로 위험한가요? 이게 또 무색무취라서 알아차리기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온 몸으로 배달해주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무려 200배에서 300배나 더 강력합니다. 200배요? 네, 그냥 강도가 아니라 자석처럼 달라붙는 힘 자체가요. 와, 그래서 공기 중에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우리 폐로 들어오는 순간
산소가 앉아야 할 자리를 모두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럼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몸은 산소가 부족해서 비상사태에 빠지고 결국 뇌 기능이 멈추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와, 불완전 연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결국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불꽃 색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완전 불완전 연소를 구분하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요? 네, 불꽃의 색은 그 자체로 온도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계요? 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꽃의 색깔만 보고도 화재의 진행 상황과 위험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와, 그럼 영화에서 대장간 같은 데 보면 시뻘건 쇠가 아니라 거의 하얗게 빛나는 쇠를 망치로 두드리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불꽃의 색은 어두운 붉은색에서 시작해서 주황색, 노란색을 거쳐 점점 밝은 흰색으로 변합니다. 아, 점점 밝게. 대략적으로 어두운 붉은색인 암적색이 약 700도, 밝은 붉은색인 적색이 한 850도, 네. 주황빛이 도는 황적색이 약 1100도, 그리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백적색이 1300도, 가장 밝게 빛나는 휘백색은 무려 1500도에 육박합니다. 와, 1500도. 온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불꽃이 밝고 하얘질수록 미친 듯이 뜨겁다. 이 규칙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소방관들이 창문 너머로 휘백색 불꽃을 본다면 아, 저 안은 이미 모든 게 녹아내릴 정도의 초고온 상태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군요. 그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개별 온도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그렇게 위험하다니 결국 불완전 연소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에 불이 시작되지 않게 하려면, 즉 연소라는 이벤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서 연소의 3요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레시피, 바로 연소의 3요소입니다. 최소한의 레시피. 네. 첫째, 탈물질인 가연물, fuel. 둘째, 연소를 돕는 산소 공급원, 옥시전. 네. 마지막으로 반응을 시작시킬 최소한의 에너지인 점화원, 이그니션 소스. 이 세 가지가 한 장소, 한 시간에 동시에 존재해야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불이 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대 소방학에서는 연소의 4요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번째 요소는 대체 왜 필요한 거죠? 이 세 개만으로도 불은 붙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3요소는 불의 탄생 조건이 맞습니다. 탄생 조건. 네. 하지만 한번 태어난 불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옆으로 번져나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아, 그게 네 번째 요소군요. 네, 바로 순조로운 연쇄 반응, uninhibited chain reaction입니다. 연쇄 반응. 한 번 시작된 불꽃이 분자 수준에서 불안정한 중간 생성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 녀석들이 주변의 다른 가연물들을 연쇄적으로 공격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스스로 커나가는 과정이죠. 아, 3요소가 성냥불을 켜는 순간이라면 4요소는 그 성냥불이 장작 더미로 옮겨붙어 캠프파이어가 되는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3요소는 점의 개념이고 4요소는 그 점들이 이어져 선과 면으로 확산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불을 끌 때도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제거하는 거고요. 가연물을 치우고 제거소와, 산소를 막고 질식소와,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냉각소와,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의 고리를 화학적으로 끊어버리는 것, 억제소화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게 바로 소화의 4대 원리입니다. 그럼 각 요소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먼저 가연물. 모든 물질이 똑같이 잘 타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불이 정말 좋아하는 이상적인 가연물이 될까요? 불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합니다.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한다고요? 네, 스티로폼처럼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물질은 점화원에서 받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쌓여요. 아, 열이 축적되는군요. 그래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 불이 훨씬 쉽게 붙죠.
반대로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 냄비는 열을 금방 빼앗아가 버려서 불을 붙이기가 어렵고요. 둘째는 발열량이 커야 한다는 건데 이건 직관적이네요. 타면서 더 많은 열을 내뿜어야 주변의 다른 물질들도 쉽게 태울 테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 조건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요? 모든 화학 반응은 시작되기 위해 넘어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언덕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아, 에너지 언덕. 이 언덕이 낮을수록, 즉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아주 작은 불꽃만으로도 쉽게 언덕을 넘어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표면적이 넓어야 한다. 이거 완전 고기 구울 때랑 똑같네요. 하하, 그렇죠. 두꺼운 통삼겹은 한참 구워야 속까지 익는데 얇게 썬 대패 삼겹살은 불판에 올리자마자 바로 익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그런 거군요. 통나무보다 잘게 쪼갠 장작이나 톱밥에 불이 훨씬 잘 붙는 것도 같은 원리겠네요. 맞습니다.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반응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거대한 석탄 덩어리는 불 붙이기 어렵지만 미세한 석탄 가루가 공기 중에 흩어날리면 작은 불꽃에도 순식간에 폭발하는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산소 공급원입니다. 당연히 공기 중의 산소가 가장 흔하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공기 말고도 셀프 산소 공급원을 가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셀프 산소 공급원요? 예를 들어 일부 폭약이나 특수 화학 물질들은 분자 구조 안에 산소를 잔뜩 품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상태나 물속에서도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며 격렬하게 연소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물속에서도 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질에 불이 붙으면 산소를 차단하는 일반적인 질식 소화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점화원. 불을 붙이는 에너지인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꺼트리는 효과를 내는 에너지도 있을까요? 재밌는 관점이네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에너지들이죠. 열을 흡수한다. 대표적으로 기화열과 융해열이 있죠.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융해열은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갑니다. 아, 손등에 알코올 바르면 시원해지는 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 즉 기화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아하. 이렇게 주변 온도를 오히려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당연히 점화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실제로 물질들이 어떻게 타는지 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냐에 따라 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니 더 흥미롭네요. 고체부터 시작해볼까요? 고체 연소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표면 연소입니다. 표면 연소. 불꽃 없이 고체 표면 자체가 산소와 직접 반응하면서 벌겋게 이글거리며 타는 현상입니다. 자결연소라고도 부르죠. 아, 그거네요. 캠핑 마지막에 장작은 다 타고 남은 숯이 바람 불 때마다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요. 네네, 그게 표면 연소군요. 정확합니다. 수치나 코크스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분해 연소입니다. 분해 연소. 종이, 목재, 플라스틱 같은 대부분의 고체는 열을 받으면 그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먼저 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가스가 공기와 섞여서 불꽃을 내며 타는 방식이죠. 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화재가 이거군요. 네, 거의 대부분이 분해 연소입니다. 세 번째는 증발 연소라고 되어 있네요. 양초를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양초나 파라핀처럼 고체가 열에 녹아서 액체가 되고 그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와 증발하면서 기체가 되어 타는 방식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를 거치는 거네요. 네, 고체, 액체, 기체라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자기연소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셀프 산소 공급원을 가진 물질들, 예를 들어 TNT 같은 폭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그 물속에서도 타는. 맞아요. 외부 산소 없이도 물질 자체가 가진 산소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소화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우리가 캠핑 가서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건 처음엔 분해 연소로 타오르다가 나중에 장작이 다 타고 남은 숯이 이글거리는 건 표면 연소가 되는 거군요. 오, 정확합니다. 하나의 과정에 여러 방식이 섞여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상을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액체는요? 액체의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액체 가연물은 한 가지 방식, 즉
증발연소로 탑니다. 아, 증발연소? 휘발유나 알코올 같은 액체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액체 표면에서 증발한 유증기가 공기와 적절한 비율로 섞였을 때 불이 붙는 거죠. 결국 고체든 액체든 기체 상태가 되어야 잘 타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기체인 물질들은 어떻게 타나요? 이미 연소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는 연료와 공기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섞이느냐? 첫 번째는 확산연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가스렌지 불꽃처럼 가스 노즐에서 연료가 나오고 주변 공기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안정적으로 타는 형태입니다. 촛불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예호남 연소인데 미리 섞는다는 뜻이군요. 네, 연료와 공기를 연소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미리 완벽하게 섞어 놓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렇죠. 반응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내부에서 압축된 연료와 공기 혼합물을 점화 플러그로 폭발시켜 동력을 얻는 것이 대표적인 예혼합 연소입니다. 그래서 잘못 다루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연소의 기본 정의부터 각 요소들의 조건, 그리고 물질별로 타는 복잡한 방식까지 불이라는 현상의 거의 모든 것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확실해지네요. 불은 그냥 빨갛고 뜨거운 것이라는 단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가연물, 산소, 에너지, 그리고 연쇄 반응이라는 조건에 따라 수많은 얼굴을 가진 아주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점이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화재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의 차이를 아는 것은 환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가연물의 조건을 아는 것은 우리 집과 사무실 주변 정리의 필요성을 알려주죠. 네. 결국 소방이란 자연의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화학 반응 중 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줄곧 산소가 있어야만 불이 붙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산소 없이도 무언가를 태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부 금속은 산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염소가스 안에서도 빛과 열을 내면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이건 역시 연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 정의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